조상님이 보고 계신데 아픈 척하지 말고 얼른 준비해. 40도 고열에 비틀거리는 며느리를 향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사상 안 지으면 누가 하니? 그렇게 10년 동안 홀로 감당해온 지옥 같은 제삿날.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온몸을 덮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희정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고열로 인해 온몸이 솜에 젖은 듯 무거웠지만 희정은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여보세요? 희정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희정아. 너 아직도 자고 자빠졌냐? 오늘 내 시할아버지 제사인 거 잊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제주산 옥돔에다가 자연산 민어, 팔딱팔딱 뛰는 놈으로 확실하게 준비해놨지? 시어머니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쏟아졌습니다. 희정은 목구멍이 칼로 베인 듯 아팠지만 기침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직. 뭐라고? 아직이라니. 지금이 몇 시인 줄 알고 하는 소리야? 남들 다채 가기 전에 시장 가서 제일 싱싱한 놈으로 골라야지. 그리고 저거. 한우 등심색은 찜갈비 2군, 명태는 큰 놈으로 20마리. 하나라도 빠지면 조상님 뵐 낯 없는 줄 알아. 알았어? 순자는 숨을 고르지도 않고 30여 가지 식재료 목록을 쏟아냈습니다. 희정은 침대 옆 탁자에서 메모지를 찾으며 떨리는 손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지금 열이 너무 나고 몸이 좀 정말 죽을 것 같아서요. 에고, 얘 좀 봐. 제삿날만 되면 꼭 그렇게 아픈 소리를 하더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변명할 생각 말고 얼른 튀어나가 준비해. 조상님이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순자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정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체온계가 보여주는 숫자는 39.2도였습니다. 희정은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는 새벽이었습니다. 희정은 차 시동을 걸고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가 앞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머리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희정은 순자가 불러준 목록을 보며 하나씩 식재료를 골랐습니다. 사장님, 저기 옥돔 얼마예요? 희정이 수산물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새댁, 안목은 있네. 이거 제주에서 막 올라온 진짜 백이 자연산이야. 한 마리에 8만 원만 줘.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희정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10마리면 80만 원, 거기에 다른 식재료까지 합치면 60만 원이 훨씬 넘을 것 같았습니다. 희정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영수증을 달라고 말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며느리가 시댁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보자는 말만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희정은 무거운 식재료 상자들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희정은 식재료를 들고 시댁으로 와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해 놓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아버지 정우가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며느리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희정아, 너 안색이 아주 흑빛이다.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순자가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며느리가 조금 으슬으슬하다고 시어른 제사 준비를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저러니까 애가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는 거라고요. 순자가 정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애가 숨도 제대로 못 쉬니까 하는 소리지. 됐거든요. 조상님 모시는 거룩한 일에 어디 아프다는 핑계를 대요? 죽어도 제사상 앞에서 죽어야지. 희정아,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출근하고 될 수 있으면 일찍 퇴근해서 오렴. 음식이 많다.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리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희정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르며 편의점에서 산 강한 해열제 3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잠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희정은 책상에 앉자마자 오한이 몰려왔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희정 씨, 얼굴이 왜 그래요? 종이장처럼 하얗네.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옆자리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환절기라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그런가 봐요. 일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희정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희정은 책상 서랍에서 제사 순서를 적어놓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순자가 준 지시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꼭 20가지 넘게 붙이고 나물도 산에서 난 것만 15가지. 국은 기름기 없이 깔끔하게 소고기 무국으로 끓이고. 희정은 중얼거리며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희정 씨,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병원이라도 다녀오지 그러고 있어요. 김대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 오늘 제사가 있어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조금만 이러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희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희정은 식당 대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님, 제일 센 해열제 좀 주세요. 그리고 손목에 붙이는 파스도 좀 큰 걸로 주시고요. 희정이 약사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약으로 버틸 게 아니라 당장 큰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약사가 희정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요. 정말 급한 집안일이 있거든요. 우선 약부터 주세요. 희정이 손을 내밀며 약을 받았습니다. 희정은 회사 화장실에서 파스를 손목에 붙였습니다. 어제부터 손목이 욱신거렸는데 오늘은 더 심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제사 때마다 반복된 무거운 솥을 드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3시 희정의 휴대전화에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제사상 아주 꼼꼼히 보신다고 하니까 절대 실수하지 말고 신경 써. 희정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몸을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희정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비는 오후 내내 그치지 않았습니다. 희정은 차를 몰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엘리베이터에서 둘째 동서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저 오늘 회사 일 때문에 기가 쏙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미영이 인사를 생략하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정은 묵묵히 식재료가 든 상자들을 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희정이 사온 식재료를 하나씩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옥돔. 색깔이 왜 이래? 이거 진짜 자연산 맞아? 비린내 나서 조상님 상에 올리지도 못하는 거 사온 거 아니니? 순자가 생선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새벽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온 거예요. 아침에 갓 잡은 싱싱한 놈들이에요. 희정이 대답했습니다. 셋째 동서지은은 소파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요즘 입덧 때문에 죽겠어요. 태교도 해야 하고 몸이 천근만근이라 아무것도 못 도와드려요. 아시죠? 지은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희정은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이미 산더미 같은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우가 부엌 구석으로 다가왔습니다. 희정아, 너무 힘들면 저기 의자라도 하나 가져다 줄까? 앉아서 좀 해라.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남자가 어디 부엌 일에 나서서 며느리 버릇을 나쁘게 들여요? 저기 가서 TV나 봐요. 순자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머쓱한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정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나물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제사 후 갈 온천 여행 얘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엄마, 이번 제사 끝나면 부산 해운대 온천으로 가요. 제가 멋진 호텔 예약해 놓을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주버님. 저도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그고 싶네요. 오빠, 예약 꼭 해. 미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희정은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무감각해져가는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지은에게 비싼 제철 과일을 깎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복덩이. 넌 몸조리가 제일이야. 많이 먹고 푹 쉬어라. 응? 하지만 희정에게는 다른 말투였습니다. 희정아, 손 놀지 말고 당장 물기 닦고 전 부칠 준비 시작해. 오늘 밤 안으로 다 끝내야지. 순자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희정은 기름때가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자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희정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달궈진 팬의 열기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거실의 웃음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부엌의 희정은 그 소음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부엌은 환기되지 않는 기름 연기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희정은 환각처럼 보이는 불꽃을 바라보며 수백 장의 전을 부쳐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희정의 손목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려고 하자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예, 너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손에 그건 또 뭐야? 순자가 희정의 손에서 파스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손목이 너무 아리고 끊어질 것 같아서요. 이것만 좀 붙이고 하면 안 될까요? 희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조상님 드실 음식 앞에다가 그 고약한 파스 냄새를 풍겨. 조상님 코가 썩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아주 제사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순자가 파스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게 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마음가짐이 글러먹었으니까 몸뚱이가 비실비실한 거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 순자가 등을 돌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야근을 핑계로 늦게 도착한 도연이었습니다. 어휴, 냄새야. 다들 오셨어요? 형님들은요? 도연이 거실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오냐, 내 새끼 왔니? 형들은 아까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예, 도연아.
냉장고에서 맥주 좀 꺼내와라. 우리 막내 목 좀 축이게. 둘째 아들 도연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형제들이 거실에서 맥주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희정이 혼자 저러고 있는데 형수님들이 좀 도와주지 그러세요? 다들 너무 노시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참견이었습니다. 순자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몰라도 한참 모른다. 내 형수들은 다들 직장일에, 집안일에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 희정이가 성격이 워낙 꼼꼼하잖니. 딴 사람이 손 떼면 부정 탄다고 지가 다 하겠다는 걸 어쩌겠어. 순자가 능숙하게 둘러댔습니다. 도연은 미안한 마음에 고무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네. 여보, 비켜봐요. 내가 좀 도와줄게. 도연이 부엌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아, 너 거기 안 서? 어딜 남자가 부엌대기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귀한 내 아들 손에 기름 묻히는 꼴, 난 죽어도 못 본다. 어서 가서 형들이랑 술이나 마셔. 그게 너 할 일이야. 순자가 도연을 강제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희정아, 술상이 이게 뭐니? 안주가 다 식었잖아. 어서 뜨끈하게 새로 좀 부쳐와라. 내 아들 배고프단다. 순자가 희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희정은 묵묵히 안주용전을 더 부쳐야 했습니다. 정우는 술상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부엌의 희정을 바라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보, 저기 희정이 얼굴이 흑빛이야.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좀 쉬게 합시다. 정우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감님도 참. 며느리가 시집와서 이 정도 일하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요? 우리 때는 만삭의 몸으로도 제사 다 치렀어. 자, 한 잔 마시고 잊어버려요. 순자가 술잔을 정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기세에 눌려 술잔을 받았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자 둘째 동서 미영이 흰 봉투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번 제사 비용에 보태 쓰세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째가 최고네. 역시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이야. 고맙다, 미영아. 순자가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근데요. 저 내일 백화점 오플런 가야 하는 거 아시죠? 피곤해서 얼굴 망가지면 안 되니까 남은 저는 형님이 다 해주시는 걸로 해요. 형님, 수고하세요. 미영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희정은 프라이팬 앞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 미영아. 우리 희정이가 누구니? 손이 빠릿빠릿해서 금방 끝낼 거다. 어서 가서 자라.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만족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셋째 지은은 희정이 부쳐놓은 육전을 집어먹으며 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형님, 근데 고기가 좀 뻑뻑한 것 같아요. 간도 지난번보다 좀 짠 것 같고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희정은 그 말을 들으며 간을 다시 맞춰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새벽 3시 희정이 잠시 쪽잠을 자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 희정아. 일어나. 지금이 잠잘 때니? 순자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희정이 비몽사몽 중에 일어났습니다. 제사 음식은 뭐니 해도 정성이야. 나물은 숨이 죽기 전에 당일 새벽에 딱 묻혀야 조상님이 좋아하신다니까. 어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순자가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희정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졸음과 사투를 벌이며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감시하듯 서 있었습니다. 예, 동태전 색깔이 이게 뭐야? 희끄무레한 게 꼭 사람 질린 안색 같잖니. 이런 걸 조상님 상에 올리겠다는 거야? 순자가 트집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눈이 자꾸 감겨서. 정신 안 차려? 다시 해. 싹 다 다시 붙이라고. 순자가 숟가락으로 희정의 손등을 팍 하고 내리쳤습니다. 희정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전을 붙였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도연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희정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몸이 이상해. 불덩이 같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될까? 희정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래? 오늘 1년 중 제일 큰 제삿날인 거 몰라? 분위기 다 망칠 일 있어?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제사인데 왜 유독 당신만 유세야? 그냥 참고 해. 약 먹고 좀 버티다가 내일 가든지 해. 나 늦었어. 도연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희정은 빈속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해열제를 함께 삼키며 카페인 기운으로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녹그릇들을 하나하나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올케. 올해는 나물 종류가 왜 이렇게 부실해? 제사가 장난이야? 큰 시누이가 제사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언니. 딱 봐도 작년보다 성의가 쏙 빠졌네. 올케, 요즘 우리 집안 일하기 싫어? 작은 시누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순자는 그들 옆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휴, 말도 마라. 요즘 며느리들이 우리 때 같니? 조금만 힘들어도 입이 대빠른 나와서 내가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다.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정은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예, 넌 또 왜 그래? 시누이들 왔는데 인사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또 아픈 척이야? 관심 끌려고 작정을 했구나. 순자가 매섭게 눈을 부라렸습니다. 희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상의 마지막 주인공인 소고기 무국을 끓일 차례였습니다. 10인분이 넘는 대형 솥에 물을 채우는 희정의 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순자가 다가와 맛을 봤습니다. 에이, 퇴퇴. 이게 뭐야? 국물이 왜 이렇게 텁텁해?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이거 다 쏟아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끓여. 당장. 순자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희정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뜨거운 솥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더욱 심해졌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집안의 최고 어른인 숙자 고모가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숙자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과일을 까먹던 동서들과 순자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고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셔요? 이 먼 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순자가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고생은 무슨, 조상님 제삿날인데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와봤다. 다들 아주 팔자가 상팔자구나. 숙자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숙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땀 범벅이 된 채 국을 끓이고 있는 희정을 발견했습니다. 희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숙자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고모님, 오셨어요.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희정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예, 너 안색이 왜 이래? 이 많은 제사 음식을
너 혼자 다 하고 있었던 게냐? 숙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희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숙자는 거실로 돌아가 동서들과 순자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 못된 것들아. 여기가 무슨 종구석이야? 사람을 이 지경으로 부려먹고 너희는 입만 살아서 과일이 넘어가더냐. 숙자가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쾅쾅 내려쳤습니다. 미영과 지은이 움찔하며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고모님, 오해하지 마셔요. 우리 희정이가 성격이 워낙 별나잖아요. 딴 사람이 손 떼면 부정 탄다고 지가 꼭 다 해야 직성이 풀린 데서 그런 거예요. 순자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직성이 풀리기는 뭐가 풀려. 며느리 하나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먼. 순자, 너 신보를 그렇게 쓰면 천벌 받는다. 숙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숙자는 희정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희정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아, 애가 지금 불덩이야. 제사가 문제냐? 당장 병원으로 보내, 어서. 숙자가 순자를 향해 호령했습니다. 고모님, 안 돼요. 이제 이 국물만 올리면 바로 제사 시작인데 어딜 가요? 조상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며느리가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나요. 순자가 희정을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확 밀었습니다. 희정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 쏟들어. 조상님 노하시기 전에 어서 상에 올려야지. 뭐하고 있어. 순자가 강압적인 눈빛으로 희정을 노려봤습니다. 희정은 순자의 무서운 기세에 못 이겨 다시 솥을 잡았습니다. 펄펄 끓는 소고기 무국이 담긴 대형 솥이었습니다. 희정은 두 손으로 솥을 받쳐들어 제사상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희정의 귓가에 이명이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을 향해 꺾이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희정이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대한 국솥이 비스듬히 기울어졌습니다.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국물이 희정의 왼쪽 어깨와 옆구리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 희정의 처절한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뜨거운 국물과 소고기가 흩어졌습니다. 희정은 바닥을 굴러다니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가족들이 혼비백산하여 부엌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엄마야, 저게 뭐야? 형님 왜 이래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쓰러진 며느리보다 바닥에 흥건한 비싼 소고기 국물을 먼저 봤습니다. 아이고, 내 소고기 무국 어떡해. 저게 얼마나 비싼 고기인데. 제사상에 올릴 국도 없는데 다 쏟아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순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이 아까운 걸 다 버리게 생겼네. 예, 희정아. 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도연이 아내를 안아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부와 옷감이 뜨거운 열기에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희정아, 정신 차려봐. 여보, 내 말 들려? 희정아. 도연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떨었습니다. 희정의 어깨와 팔에는 벌겋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숙자 고모는 넋을 놓은 순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독한 것,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국 걱정이 입에서 나오냐?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숙자가 일갈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 여자야. 사람이 먼저지 제사가 문제냐? 숙자는 직접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사람이 끓는 국에 다 데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 숙자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희정은 극심한 쇼크로 인해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이 뒤집힌 채 몸을 경련하며 쓰러졌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구급대원이 희정의 의식을 확인했습니다. 희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상이 심각합니다. 쇼크 상태예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자, 비켜주세요. 구급대원이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희정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본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따라 구급차에 탔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도연이 구급대원에게 애원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의사는 희정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건 단순 화상이 아니라 살 안쪽까지 다 익어버린 심재성 이도 화상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이 꼭 필요하고요. 넘어지면서 손목도 복합골절이 됐어요. 그동안 몸을 얼마나 혹사했으면 이 지경입니까? 의사의 진단이 도연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화상 부위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뒤늦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해, 희정아. 정말 미안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희정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홀로 감내했을 부엌의 습한 연기가 환영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보호자 대기실에서 도연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수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화상이 워낙 깊고 손목뼈가 으스러져서 예전처럼 손을 자유롭게 쓰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도대체 사람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신 겁니까? 의사가 차분하지만 뼈 있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때 희정의 가방에서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진동했습니다. 도연은 의아해하며 아내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엄마라고 적힌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왜? 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메시지가 왔을까요? 도연은 호기심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147통의 읽히지 않은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희정이 장모님의 번호로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첫 번째 메시지를 눌러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 시어머니가 국 맛이 없다고 다시 끓이래. 나 너무 어지럽고 무서워, 엄마. 나 좀 데려가 주면 안 돼? 도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도연 씨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힘들다고 해도 그냥 참으라고만 해. 엄마, 나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숨이 안 쉬어져. 도연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손목이 끊어질 것 같이 아픈데 시어머니는 나더러 꾀병 부린다고 동네방네 욕을 해. 나 진짜 꾀병 아니야, 엄마. 엄마, 동서들은 명절이라고 새 옷 사입고 놀고 먹는데 나만 부엌대기처럼 제사 준비해. 나도 엄마 딸인데. 너무 억울해, 엄마. 엄마, 나 그냥 죽고 싶어. 나도 엄마 곁으로 가고 싶어. 거기선 제사 안 지내도 되잖아. 도연은 메시지를 읽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명절과 제사 때마다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대답 없는 죽은 엄마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희정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사람도 아니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외로웠어. 도연이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자는 수술실에서 나온 며느리 걱정보다는 다른 것이 먼저였습니다. 예, 도연아. 수술 끝났다며? 근데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라는데 그거 어떡할 거니? 너희 형편에 큰아들인 내가 다 내겠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동서들한테 좀 나눠내자고 해라. 응? 순자가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증오가 시퍼렇게 서린 눈으로 순자를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가슴팍에 꼭 품은 채 무서운 기세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당장 집에 가세요. 제 얼굴 볼 생각 마시고 당장 꺼지시라고요. 도연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내 애미한테 꺼지라고 했니? 이 자식이 미쳤나? 마누라 아프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순자가 당황해서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연은 대답조차 아깝다는 듯 병원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를 미친 듯이 몰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도연은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은 거실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연은 제사상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갔습니다. 발길질 한 번에 향로와 제기가 바닥으로 나뒹굴며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죽은 사람 모신다고 산 사람 잡아먹는 이놈의 제사가 다 무슨 소용이야? 도연이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경악하는 형제들과 동서들이 안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막내야, 너 미쳤어? 제삿날에 이게 무슨 망나니 짓이야? 둘째 도연이 놀라 자빠질 듯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확성기를 켠 듯 거실이 떠나가라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들어. 이게 당신들이 사람 대접 안 한 우리 희정이가 쓴 글이야. 엄마, 나 오늘 둘째 동서가 제사 비용 봉투로 내밀고는 손끝 하나 안 도와줘. 나만 바보같이 부엌에서 울고 있어. 자, 둘째 형수님, 이거 듣고도 고개가 들려요? 동서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또 있어. 엄마, 셋째 동서는 임신했다고 소파에만 대자로 누워서 깔깔거려. 나는 40도 넘는 열이 나는데 국 끓이고 전 부치고 있어. 지은아, 너 사람 탈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지은이 부끄러워서 배를 감싼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시어머니가 나보고 파스 냄새 난다고 억지로 뜯어버렸어.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은데 참으래.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미영이 겁에 질려 지은을 탓하며 발뺌했습니다. 아니, 도연아. 나는 그냥 지은이가 더 심했어. 지은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라도 돈을 낸 거지. 언니, 무슨 소리예요? 언니도 같이 TV 보면서 웃었잖아요. 미영과 지은이 서로를 핥히며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뒤늦게 집에 도착해서 이 난장판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나니 짓이야. 어디서 금쪽 같은 내 아들이 부모한테 행패를 부려. 순자가 도연의 뺨을 세게 때리려 손을 올렸습니다. 도연은 날아오는 그 손목을 허공에서 낚아채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내 어머니 아니야. 며느리 살 타는 냄새보다 소고기국 쏟아진 게 아깝다는 괴물. 난 어머니로 모신 적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아버지 정우가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큰 소란에 급히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진 제사 음식들과 막내 아들의 절규를 보고 정우는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아, 이게 대체 무슨 난리냐?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휴대전화 내용을 아버지에게도 전부 들려줬습니다. 정우는 며느리가 죽은 장모에게 보낸 구구절절한 편지 내용을 듣고 심장을 얻어맞은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정우가 허망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도연의 손에서 희정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돋보기를 쓰고 직접 읽기 시작했습니다. 147통의 메시지를 한 통, 한 통, 가슴을 쥐어짜며 확인했습니다. 정우의 온몸이 분노와 깊은 참회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었냐? 정우가 거실에 모인 순자와 자식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식구가 아니라 사람 고기 잡아먹는 괴물들이었어. 내 집에서 이런 끔찍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우의 목소리가 굵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희정아, 미안하다. 이 못난 시애비가 눈이 멀어 너를 죽일 뻔했구나. 내가 10년 동안 방관한 이 죽을 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다 갚으마. 정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거실이 울리도록 선언했습니다. 정우는 즉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문서 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너희들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라.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10년간 희정이 홀로 부담한 제사 재료비와 노동의 가치가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적힌 숫자가 보이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 희정이가 생돈 쓰고 뼈 빠지게 일한 값이다. 합쳐보니 자그마치 3억 2천만 원이다. 너희들이 사람 탈을 썼으면 이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알겠지? 정우가 숫자를 읽어줬습니다. 아,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며느리가 집안일 좀 한 걸 무슨 돈으로 따지고 그러셔요?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닥쳐. 어디서 토를 달아. 정우가 호통쳤습니다. 둘째, 셋째. 너희 내외는 당장 현금으로 위자료 각 5천만 원씩 내놓아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마지막 명령이다. 정우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입금 안 하면 너희들은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호적 파서 나갈 줄 알아. 정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영과 지은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저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셔요?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어디 있다고요? 저희 죽으라는 소리예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긴 왜 죽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든 살고 있는 집을 팔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10년 동안 남의 귀한 딸 피눈물 흘리게 했으면 이 정도 대가는 당연한 거 아니냐? 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순자에게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이라면 며느리 살이 벌겋게 타들어갈 때 국물 걱정은 안 했을 거요. 당신은 조상님 모실 자격도 이 집안 안주인 자격도 없어. 정우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장 짐 싸서 산속절로 들어가. 거기서 평생 당신이 지은 죄 참회하며 살아. 정우가 명령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아이고 여보, 한 번만 봐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내쫓지만 마세요.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흥, 늦었어. 눈물 닦고 당장 나가. 정우가 그녀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의 모든 경제권과 제사 권한을 박탈한다. 내 허락 없인 콩나물 한 대가리도 마음대로 못 살 줄 알아. 정우가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동서 미영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당장 줄 돈이 어디 있다고 자꾸 그러세요?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미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어야지. 그럼 오늘부터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서 갚아라.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우리 희정이한테 진 빚 다 갚을 때까지 넌 내 며느리 아니다.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셋째 지은은 태교를 핑계로 슬그머니 방에 숨어버렸습니다. 보상 절차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도연은 가족들의 추태를 뒤로하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취해서 깨어난 희정을 만났습니다. 희정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재산은요? 국 다 쏟았는데. 어머님이 많이 화나셨죠? 나 어떡해, 어머님 무서운데. 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품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희정아, 제사 같은 거 이제 없어. 다신 안 해. 당신 죽일 뻔한 그놈의 제사 내가 다 때려 부쉈어. 그러니까 걱정 마, 응? 도연이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나만 편하자고 눈 감고 살았어. 정말 미안해, 희정아. 도연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직접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희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습니다. 희정아,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정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 내가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평생 갚으며 살겠다. 정말 미안하다. 정우가 허리를 굽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 왜 이러세요? 어서 고개 드세요. 저 괜찮아요. 희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동서들이 지급을 미루는 보상금 대신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걱정 마라. 저것들이 안 내놓겠다는 돈, 내 퇴직금 전부 털어서 내 치료비랑 자립 자금으로 줄 거다. 넌 그 돈으로 몸 추스르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라. 정우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저것들 계좌며 월급이며 싹 다 압류해서라도 내 몫은 받아낼 거다. 이 애비만 믿어라. 정우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와 동서들도 정우의 강압에 못 이겨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그들의 가식적인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외면했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미영이 억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집에 있는 잭이며 향로며 싹 다 내다 버려. 내 눈앞에 띄면 다 부숴버릴 테니까. 정우가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에 재산은 없다. 기일에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고인 추모하며 밥 한 끼 먹는 걸로 간소하게 끝낼 거다. 토다는 놈은 당장 내쫓는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희정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먹고 싶은 물을 도연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보, 나 목이 좀 마르네. 시원한 물 좀 가져다 줄래요? 희정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여기 있어. 천천히 마셔요. 더 필요한 건 없어?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도연이 즉시 일어나서 물을 떠왔습니다. 병실에는 정적 대신 아내를 정성껏 간호하는 도연의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우가 이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이지. 이제야 좀 가족 같다. 정우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사 수사관이 와서 희정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희정은 순자의 강요와 방관을 가감없이 진술했습니다. 그날 저는 열이 40도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쓰러졌을 때도 국물 아깝다는 소리부터 하셨죠. 법적 행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기록에 남겼습니다. 희정은 창밖의 따뜻한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10년의 겨울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희정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희정 대리님? 저 인사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대기 발령 통보를 좀 드려야겠어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네, 대기 발령이라니요.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희정 씨가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너무 길게 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이번 정리해고 명단에 희정 씨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미안하게 됐어요. 인사팀장이 아주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희정은 휴대전화를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10년간 자식처럼 아끼며 일궈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졌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사 때 느꼈던 서러움과는 또 다른 세상 천지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거대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희정이 피눈물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또 한 번 안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환자분 경과가 좋지 않네요. 이식한 피부 부위에 거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살이 제대로 붙질 않고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방법이 없습니다. 조만간 재수술을 다시 잡아야겠어요. 이번엔 더 넓은 부위를 떼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희정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료비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서들은 약속했던 보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아니, 형님. 솔직히 말해서 형님 이제 회사도 잘리고 백수됐다면서요? 집에 가만히 누워 있을 건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의 학원비 대기도 벅차 죽겠는데 너무하시네. 둘째 미영이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희정의 짓물은 상처를 소금 뿌려 헤집는 독한 말이었습니다. 형님, 저희도 대출 이자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요. 아버님이 시킨다고 우리가 빚내서 형님 돈을 줘야겠어요? 형님도 양심이 좀 있어 봐요. 셋째 지은이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 정우가 잠시 지방 문상을 가고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 순자가 이때다 싶어 병실로 몰래 숨어 들어왔습니다. 희정아, 나 좀 보자. 너 아주 상전이 따로 없구나. 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아버님이 아시면 어쩌시려고요? 희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예, 너 이제 직장도 잃고 갈 데도 없는 처지라며? 그럼 이제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해서 밥값은 해야지. 언제까지 여기 누워 있을 거냐? 순자가 본색을 드러내며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희정이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벌써 10년이야. 애도 못 낳고 이제 돈벌이도 못 하는데
어디서 철없이 아픈 척이야? 제사국 좀 쏟았다고 세상 다 산 것처럼 굴지 말고 어서 퇴원해서 집으로 기어들어와. 순자가 삿대질하며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희정은 화상 후유증으로 인한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의 파란 불꽃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터질 듯한 과호흡을 일으켰습니다. 주방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심각한 공포에 빠져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으악, 안 돼. 뜨거워. 엄마, 엄마. 희정이 병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땀범벅이 된 채 깨어났습니다. 도연 또한 아내의 병수발과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직장에서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못 자니 업무 실수가 연발했고 결국 상사에게 불려가 권고사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김도연 씨, 요즘 정신 어디다 두고 다녀요?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회사 같이 못 가요. 정리해고 바람 부는 거 몰라요? 상사가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집안에 사정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도연이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비 마련을 위해 도연은 결국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적금까지 깨버렸습니다. 희정은 자신 때문에 남편의 앞날까지 망가진다는 자책감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희정은 삶의 의지를 잃고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숟가락만 먹자. 당신이 기운을 차려야 수술을 받지. 응? 제발 부탁이야. 도연이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니, 나 안 먹어. 여보, 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돈도 못 벌고 요리도 못하고 흉터만 남은 짐덩어리라고. 나 그냥 죽게 내버려둬. 희정이 허공을 보며 맥없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도연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도연아, 너 내 말 똑똑히 들어라. 팔다리 다 망가지고 몸뚱이에 흉측한 흉터 남은 여자랑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니? 그게 내 인생 잡아먹는 귀신이야. 순자가 수화기 너머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희정이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연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너까지 망하기 전에 어서 정리해라. 지금 이혼하는 게 너나 희정이한테나 서로 좋은 길이야, 알겠니? 순자가 매정하게 암시했습니다. 희정은 병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벌겋게 짓무른 화상 자국과 힘없이 늘어진 손목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엄마한테 가고 싶어? 나도 엄마 곁으로 가고 싶어? 희정이 깊은 자기 혐오의 늪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피부 재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들것에 실려가던 희정에게 갑작스러운 공포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싫어. 안 돼. 저기 불꽃이 있어. 뜨거워. 나 죽기 싫어. 엄마. 희정이 짐승처럼 소리치며 들것에서 뛰어내려 병원 밖으로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연이 미친 듯이 뒤쫓았지만 희정은 이미 빗물 쏟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연락처를 모두 차단한 희정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워버리듯 숨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발길을 옮긴 곳은 5년 전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시골 자취방이었습니다. 도연은 쏟아지는 빗길을 헤매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희정아, 박희정, 어디 있어? 제발 대답 좀 해봐, 희정아. 도연이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빗소리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희정은 어둡고 찬기가 도는 방 안에서
엄마가 입던 낡고 보풀인 스웨터를 가슴이 터지도록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나 이제 아무 데도 안 갈래. 엄마 옆에만 있을래. 희정은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다시는 빛을 보지 않는 유령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펄펄 끓어오르는 소고기 무국 소태 공포가 환각처럼 되살아나 희정의 가녀린 정신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대학 시절 데이트했던 공원, 신혼집 근처, 카페까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희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곳은 장모님의 옛 거처였습니다. 시골 자취방 앞에 도착한 도연은 희정의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희정아, 박희정, 너 여기 있지? 제발 문 좀 열어봐. 응?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엄마의 스웨터를 껴안고 있는 희정을 발견했습니다. 희정아, 세상에, 너 여기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도연이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희정은 도연을 보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희정아, 나봐. 당신이 이제 요리를 못해도 괜찮아. 회사 못 다녀서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 당신은 그냥 내 아내 박희정이야. 그거면 충분해, 알겠어? 도연이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나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팔도 이 모양이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희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못된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없으면 나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당신 절대 안 놓을게. 도연이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정우가 강수를 뒀습니다. 동서들의 계좌를 동결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보상금을 강제 징수했습니다. 자신의 퇴직금과 합쳐 희정의 자립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노후 자금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받아요. 희정이 사양했습니다. 아니다, 희정아. 이건 내 시애비가 10년 동안 내 피눈물 모른 척한 죗값이다. 이거 안 받으면 나 죽어서 조상님들 얼굴 어찌 보겠니? 제발 이 애비 마음 좀 받아다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꽃을 두려워하는 희정을 위해 인덕션을 설치했습니다. 최첨단 환기 시스템을 갖춘 도시명 반찬 편집숍을 희정의 이름으로 개업해줬습니다.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이 번듯한 가게가 설마. 희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가게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 사장이야. 내 손맛 좋은 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보자꾸나. 여기 열쇠 있다. 정우가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정우는 순자와 동서들을 강제로 가게로 소집했습니다. 자, 다들 모였지?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여기서 몸으로 갚아라. 여기 근로계약서 읽어보고 도장 찍어. 오늘부터 너희는 이 집 사장님인 희정이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다. 정우가 강도 높은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밑에서 일하라니요. 친구들 보기 창피해서 전 못해요. 미영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창피한 줄은 알아? 며느리 잡아먹으려고 했던 건 안 창피하고? 군말 말고 당장 도장 찍어. 안 찍으면 너희 집 대출금 내가 당장 다 회수할 줄 알아. 정우가 호령했습니다. 희정은 사장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직접 주방에 서는 대신 전체적인 레시피를 총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작업 상태를 감시하는 관리자가 됐습니다.
순자는 졸지에 큰 며느리 밑에서 일하는 조수로 전락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바닥을 닦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순자 씨, 지금 양파 써는 게 너무 두껍잖아요. 이렇게 하면 국물 맛 안 살아요. 다시 하세요. 희정이 매서운 지적을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썰게요. 순자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희정은 인덕션을 사용하며 서서히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무거운 솥 대신 가벼운 도구를 사용하는 효율적인 조리법을 개발했습니다. 동서들은 매주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야 했습니다. 배달통을 메고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니는 벌을 받았습니다. 희정의 수고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형님, 헉헉? 아니, 사장님, 이 배달일이 이렇게 뼈마디가 쑤시는 줄 몰랐어요.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지은이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난 이걸 10년 동안 혼자 다 했었어요. 그것도 제사상 차리면서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어서 다음 배달 가세요. 희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희정의 가게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청결한 집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실직의 위기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희정에게 경영인이라는 새로운 커리어와 경제적 독립을 선사했습니다. 도연은 퇴근 후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의 가게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내의 꿈을 보좌하는 든든한 조력자로 거듭났습니다. 순자는 힘겨운 노동 끝에 깨달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매번 제사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알았습니다. 비로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희정아, 아니 사장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직접 해보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구나. 내가 너를 그동안 정말 모질게도 굴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순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우는 가게의 번창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바로 가족끼리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사는 법이지. 우리 희정이 장하다. 정말 장해. 정우가 며느리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희정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일터를 직접 설계하고 지휘하는 당당한 여성으로 완벽히 재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시할아버지의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침 8시 시댁 부엌에는 기름 연기 대신 은은한 차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정우의 언명대로 제사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꽃 한 송이씩을 들고 수목원에 모였습니다. 추모식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 가족들, 이제 서로 아껴주며 잘 살겠습니다. 도연이 위패 앞에 꽃을 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제사 음식을 안 해도 된다는 사실에 홀가분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정의 옆에서 조용히 차 시중을 들었습니다. 지난 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희정아, 여기 따뜻한 차 좀 마셔라. 물 온도는 괜찮니?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순자가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딱 좋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정이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희정은 이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가장 당당한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가족 모임의 메뉴와 장소를 주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보양식으로 준비해 왔어요. 다들 맛있게 드세요. 희정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동서들은 희정의 반찬 가게에서 사온 고급 요리들을 정성껏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머, 형님. 역시 사장님 솜씨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형님 덕분에 이제 제삿날이 아니라 온 가족 축제가 된 것 같아요. 둘째 미영이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형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우리 형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셋째 지은이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희정은 그런 동서들에게 눈을 똑바로 맞추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 고생한 건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집안일이나 가족 모임 뒷정리는 딱딱 나눠서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누구 하나만 희생하는 건 이제 우리 집안에선 없어요. 희정이 권리와 의무의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그럼요, 형님. 당연하죠. 저희가 더 앞장서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동서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모식 후 희정은 도연과 함께 아주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6년 만에 친정 엄마의 산소가 있는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산소는 도연이 정기적으로 관리인을 고용한 덕분에 아주 깨끗했습니다. 잡초 하나 없이 정돈되어 희정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희정이 비석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희정은 비석을 수건으로 깨끗이 닦으며 엄마에게 그동안의 기쁜 일들을 조곤조곤 들려줬습니다. 엄마, 나 이제 번듯한 내 가게 사장님이야. 그리고 엄마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랑 동서들이 이제는 내 밑에서 내 지시 받으면서 일해. 나 이제 아무한테도 안 지고 당당하게 살아, 엄마. 희정이 자랑스럽게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도연은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희정이 그림자처럼 곁에서 지켜주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도연이 눈물로 다짐했습니다. 희정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2년 동안 채워졌던 엄마 폴더 속 147통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기록들을 마지막으로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 재산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 지금 당장 엄마한테 가고 싶어. 과거의 절망적인 문구들이 화면을 지나갔습니다.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착취의 굴레를 영원히 저 허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희정은 한결 단단해진 마음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보내는 마지막 한 통의 문자를 새로 썼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누르며 희정은 비로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희정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예쁜 꽃 타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흉측했던 화상 흉터 위에 그려넣은 그 꽃은 지는 노을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희정아, 정말 고생 많았어. 내년 휴가 때는 우리 가족들 다 빼고 당신하고 나하고만 스페인으로 여행 가자. 어때? 도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둘이서만 가서 푹 쉬다 와요. 희정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위로 희망찬 내일의 해가 뜰 준비를 했습니다. 희정의 인생 2막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아름답게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이 된 희정이었습니다. 10년간의 지독한 고통은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걸음이 됐습니다. 희정은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희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나 역전의 서사가 아닙니다. 10년간 침묵 속에서 참아온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당당한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이 나는 성장의 기록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희정이처럼 보이지 않는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희정의 이야기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희정이 마침내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 더 많은 가정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